기대를 모았던 BTS의 그래미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미 후보에 2년 연속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그 자세한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수상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 불발이 됐습니다. 어찌 이런 수상에 특별한 그래미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기준이 있다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기준이 사실상 없거든요. 네. 일단 3대 음악상의 이제 그 선정 과정들을 봐야 되는데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바탕을 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앨범에 판매됐는지, 다운로드가 얼마인지, 그리고 라디오 방송 횟수가 얼마인지를 딱 정확하게 집계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2005년부터 심사위원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팬들이 실제적으로 뭘 선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미만 유독 관련 산업 업계, 그러니까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밀투표위원회가 15명에서 50명씩 구성이 돼서 최종 투표를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그걸 좀 바꿨습니다. 1차 투표를 할 때는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 한 20개 정도 투표를 하고 본상은 4개 정도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 다음에 6개의 상업 앨범을 냈던 그런 회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들을 상을 주도록 이렇게 선정하는 작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가 달라질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회원들이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이 과연 21세기에 바뀐 음악 소비 현상에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BTS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다 없다 없죠. 정도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음반산업협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탄소년단을 포함해가지고 이 K-팝 때문에 지금 현재 20% 이상 작년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안 나가던 LP판하고 네. CD까지도 잘 나가고 자체를 있다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얼마나 팔아줘야 상을 줄 것이냐라는 점에서 좀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지금 해외 현지 외신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그래미의 횡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패션지 엘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래미가 방탄소년단한테 상을 줄 자격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해왔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건 반드시 뭐 팬들만의 지금 원성이 아니고 현지 외신도 부당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후보 자체도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그리고 올해 레코드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4대 본상이 올해의 노래, 올해 레코드, 올해 앨범, 그리고 신인상인데 신인상은 이미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이번에 받았고요. 최소한 3개 후보에는 들어갔을 때 하나도 못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주 연속 1위를 했고 퍼미션 투 댄스 때문에 한 주 이렇게 내줬어요. 근데 퍼미션 투 댄스가 방탄소년단 노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노래끼리 경쟁을 했었고 결국에는 버터가 10주간 1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그래미 어워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냐? 결국엔 무슨 특별한 그 기준이 있어서 작품성과 뭐 의미성을 찾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세대로라면은 다음 또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방탄의 수상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의 향후 일정 좀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수상하느냐 마느냐는 좀 그 미국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에 후보에 올랐는데 가만히 보시면 팝 듀오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가수가 있는데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일종의 콜라보 내지는 프로젝트 그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K-팝이 지금 계속 인지도를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콜드플레이하고 방탄소년단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콜드플레이가 10년 만에 빌보드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좀 입장에서는
시상식이 참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는 원래 사전 시상식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12시 넘어서까지 하지 않으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방탄소년단을 시청률에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분 나빠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기분상으로는 보이콧하고 싶지만 계속 우리는 그들과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시장은 자기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행에 둔감해요. 심지어는 보이급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그 유행이라든지 흐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탄소년단의 전략처럼 두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처럼 현재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뭐 레이디 가가나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가 속해 있는 그런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 산업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수상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뭐 그 라스베가스에서 8일하고 9일하고 15일하고 16일하고 이렇게 공연하게 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가 전체 지금 다 더 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더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면 방탄소년단 컨셉으로 모든 걸 다 꾸리는 거예요. 네. 거리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뭐 먹을거리부터 해서 분수쇼까지도 방탄소년단 컨셉으로 꾸미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탄소년단이 없으면 지금 공연 수익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지난 공연에서는 최대 공연 수입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밑에서는 지금 다 방탄소년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좀 압박을 많이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K-팝에서의 우리나라의 또 위상을 BTS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에서도 이제는 K 콘텐츠라는 게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산의 맞선이나 25, 21 네. 같은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가 지금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갑자기 K 사극이 등장을 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뭐 붉은 극동이라든지 연모 같은 작품. 근데 그 작품들은 그냥 사극이 아니고 언급하신 로맨틱 사극이거든요. 근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우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괴물과 같이 좀비물이라든지 크리처물, 좀 수사물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을 해치는 장면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른바 소위 장르물들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로맨틱 사극 비롯해가지고 말씀하신 또 이렇게 산에 맞선과 같은 달달한 로맨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의 콘텐츠는 이제 장르물만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로맨스맨 무르기까지 다양하게 어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호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중에 해외 플랫폼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이냐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장르물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10% 안쪽이면서도 강렬한 그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너무 센 것만 나오면 또 다른 한쪽으로는 좀 희망적이고 달달하고 달콤한 콘텐츠를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바로 말씀하신 로맨틱 드라마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이런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로맨틱 드라마들이 한국에서 만든 작품들, 예를 들면 지상파와 국내 OTT가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글로벌 OTT에 대한 반격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또 색다른 결이 나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너무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었는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물이나 혹은 사극 같은 경우도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서 우리가 해볼만 하구나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 1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4, 5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외연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금 현재 K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의 로맨스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클리셰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색다르게 다가오는 건가요? 사실은 이 로맨틱 코미디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한국인들이 삼겹살을 주기적으로 좀 먹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콘텐츠에도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물이라든지 이런 경우 대표적인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드라마를 볼 때
로맨틱 코미디는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어떤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점들이 지금 호응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전까지만 해도 해외 종속을 염려했었지만은 충분히 반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친코 네. 애플 TV의 또 컨텐츠도 어찌 보면은 한국을 믿고 대대적인 지원을 했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끌었는데 이전에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네. 보면은 이제 그 장벽이 조금 허물어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파친코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넷플릭스 중심으로 가는 컨텐츠에 대해 일종의 다른 길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잔인한 장르물이 많았었는데 이 파친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와 사회와 또 그 스토리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술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른바 작품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성이 높아도 충분히 대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역사 사극에 등장하는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카메라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화돼 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1915년부터 1989년까지의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4세대 제1교포들이 계속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인데 세계적인 이민사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특히 유대 민족 그리고 미국 역사 자체가 이민족의 역사잖아요. 디아스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편성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파친코에서는 중심 서사가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네. 여성들이 그 굉장히 잔혹하고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버텨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잔인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희망은 좀 없는 우울한 미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특수성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계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원저작자도 제1교포고 그리고 소설이죠. 그리고 드라마를 또 만든 사람, 감독도 미국계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나 스토리나 역사를 세계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영화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계 한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류라는 것이 반드시 국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다시 또 우리 한국 콘텐츠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외국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학력으로 굉장히 역사를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이 드라마 한 편 보고 더 많은 걸 알았다. 그래서 1인치의 장벽이 이렇게 콘텐츠가 좋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금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